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가 빨리 지난다는 말이 사실 같습니다. 달력을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달력에 가족 생일이나 부모님의 특별한 날을 동그랗게 치고 있으면 금방 해가 지고 12달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날로 여기는 어느 날이 가장 기쁘고 슬픈 날입니다. 5월 25일, 그날이면 6년 전까지 난 매일 눈물로 보내곤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이들의 날입니다. 매년 이때면 실종 아이들의 부모들은 다시 한번 상처받게 돼요. 어린이날, 부모님 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이 중요한 날을 넘기면서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져요. 우리나라는 매년 몇 명의 아이들이 실종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연간 약 2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실종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실종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집 주변이라고 합니다. 전체 실종 사건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길가나 학교, 학원 주변에서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평소입니다. 최근에는 아동 신상정보 사전 등록 시스템이 도입되어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부모님은 전국을 돌며 전단지를 붙이고도 5년, 10년, 심지어 20년이 지나도 아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들은 아이를 잃은 순간에 멈춰 있는데 나 또한 아주 오래전에 아이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온 나라를 누비며 찾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야 잃어버린 아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삶을 살며 살다 만난 이들의 순간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5월 25일은 나에게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의 성에 대해 빨리 알게 된 편이었습니다. 남자 연예인을 너무 좋아했고 특히 이문세 오빠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이 흥미로운 오빠를 좋아해서 방 안을 그의 사진으로 가득 채웠었죠. 야, 너 진짜로 가겠어? 당연히 학교도 빼먹고 서울에 이문세 콘서트 보러 가야지. 엄마한테 다리가 부러질 거라고 하면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봐 걱정이야. 언니가 너를 위해서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웠어. 이문세 오빠의 별밤 공개방송에 꼭 가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는 거니까 언니만 입단속 잘하면 돼. 왜 남자들이 내게 이렇게 관심을 보일까 정말 이해가 안 가. 연희는 사랑을 몰라. 나는 정말 문세 오빠와 결혼할 거야? 그 목소리는 하늘을 걷는 느낌이라고. 사랑은 그거야.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녀와. 공개방송 끝나면 바로 차를 타고 돌아와야 돼. 알겠지? 나이가 들면 별이 밝게 빛나는 밤에 문세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드물 거야. 그때 편지를 쓰고 고백을 할 거야. 사연의 주인공이 되어 꼭 이루어져야 해. 나는 정말 문세 오빠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랑을 배웠어.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라 늘 꿈꾸고 있었어요. 엄마한테는 학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문세 오빠를 만나러 서울로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문세 오빠의 노래를 불러왔어요. 파랑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들리네 라는 가사에 마음이 뭉클했죠. 서울로 향하는 길은 결코 지루하지 않았고 마침내 공개방송장에 도착했습니다. 내 눈은 오직 문세 오빠만을 보았어요. 오빠,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죠. 그때 여고생들이 문세 오빠를 보고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열기가 어땠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공개방송에는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 노래하고 토크를 나누었고 문세 오빠의 히트곡들이 속속 줄줄이 나왔어요. 특히 문세 오빠가 부른 가로수 그늘은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특별한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햇살 가득한 밤, 그 모든 것이 눈부셨어요.
슬픔은 버스 창가에 기대어 온 애가 삼촌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감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거리의 그늘 아래 서면 떠나가는 그대 모습, 어느 참 아름다운 날린 가을 노래, 바람에 지워진 아침 노래,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그런데 제 곁에서 삼촌의 노래를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잠시 삼촌을 떠나 그를 쳐다보니 찰랑찰랑한 머리칼, 첫눈처럼 맑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목소리는 정말 대단한 가창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잡고 함께 삼촌의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그 남자는 제 손을, 나는 가만히 날 쳐다보는 너를 놓지 않고 있었다. 안녕, 나는 건이라고 해, 넌 저로요. 나는 오순정이라고 해, 순정이 이름이 예쁘다. 내가 오늘 순정이 옆에 앉게 된 건 무슨 우연일까? 내가 네 손을 잡은 그 순간 나는 어쩌면 사랑에 빠진 걸지도 몰라. 사랑에 빠진다는 게 이런 거라면 난 순정이와 빠지고 싶어. 그때 무슨 정신이 났는지 그때 오빠의 얼굴만 보였고 그 뒤로 무슨 성관계 같은 것이 비쳤고 나는 그에게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오빠는 공개 방송이 끝나고 내 손을 잡고 밤늦게까지 서울을 구경시켜줬다. 높은 빌딩에 예쁜 옷을 입은 여자들, 사랑하는 연인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여기가 딴 세상인 것 같이 느껴졌다. 순정이는 몇 살이야? 나는 17살이야. 오빠는요? 나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는데 1학년이야. 서울대학교야. 우와, 난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 처음 봐. 그래,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건데. 뭐, 안 그래? 어쩌면 여자만 흔드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건진 몰라. 오빠가 날 위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막차 시간도 다 되어서 어떻게 하지? 나는 순정이와 더 있고 싶은데, 진정아, 오늘 밤 나랑 있으면 안 될까? 머리로는 널 보내야 하는데 마음이 자꾸 널 보내지 말라 해. 순정아, 콩깍지라는 게 이런 건가? 건이 오빠의 말에 망설임도 없이 밤을 함께 보내자고 했어. 우리는 작은 여관으로 가서 남녀가 함께 있으면 상상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그는 나에게 첫 남자였고 소녀에서 숙녀가 되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었어. 그리고 다음 날 오빠는 절 꼭 안고 나의 얼굴에 뽀뽀를 해주었어. 학교로 가야 할 것 같아. 오늘 수업이 많거든. 손 좀 도와줘. 라고 하며 손바닥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어.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고, 순정아, 오빠가 멀리 있어도 내가 널 향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 언제든 연락하고 오빠도 순정이한테 갈게. 순정아, 오빠를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내가 꿈꾸던 사랑이 이루어졌어. 그렇게 오빠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버스에 올라탔어. 혹시나 오빠가 써준 연락처가 지워질까 봐 손을 씻지 않고 왼손을 모시다시피 하며 집에 도착했어. 엄마가 이미 회초리를 들고 있었어. 격식을 차리며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말만 안 하겠다고 했지만 외박을 하고 싶다면 너 어디 다녀온 거야? 다른 곳으로 말하지 말고 이 지연이는 매우 조심스러운데 너는 이렇게 행동해? 동네 주민들이 부끄러워할 텐데. 너 지금부터 외출 금지야. 학교도 가지 마. 아빠 당장 가위를 가져오라고. 방 안으로만 나가지 못하게 제약을 해야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고 머리를 깎고 일주일 동안 학교나 외출을 하지 못했다.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외출이 제한되는 것은 싫었어. 그런데 건이 오빠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오빠가 내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매일 걱정했어. 야, 언니, 내가 뭐 했지? 공개방송만 보고 너였잖아. 어디서 왔는데? 아니, 너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해. 누구랑 있었어? 나는 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언니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얘해졌다. 언니는 나와는 달리 잘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다는데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 만약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안녕하세요. 저는 청운기입니다. 일단 가만히 기다려봐. 아마 임신은 아닐 거야? 그냥 상대방 이름을 모른다는 건데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내게 이야기해. 알았어, 언니. 근데 임신했다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럼 그 아이에게 연락해야지. 정말 하룻밤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오다니 몰랐어요. 일주일의 감금 생활 끝나고 다시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공중전화로 오빠에게 연락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빠가 너무나 마음을 아파했어요. 오빠 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 곧 달려갈 수 없겠죠. 시험이 끝나면 갈 거야. 알겠지, 순정아. 나도 정말 보고 싶어. 지금 당장이라도 내게 가서 너를 안고 싶어. 기다릴게. 너를 안고 있을게. 2달 동안 오빠를 기다렸어요. 오빠가 오겠다는 희망에 그날 하룻밤의 불장난은 완전히 잊고 있었죠. 그런데 괜찮아. 응, 아무 일 없어. 너 생리했어? 안 했어. 생리. 그래, 바보야. 생리했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하고 떨렸고 지난 2달 동안 생리가 없다는 걸 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 생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지 않아. 미쳤지. 당장 따라와. 언니는 즉시 나를 데리고 시내의 산부인과로 갔고 누구에게 들킬까 봐 얼굴을 가리고 갔습니다. 임신 여부를 확인했는데 임신이라고. 예. 아니, 17살이니까 어떻게 그러지? 응, 그거 얼른 아이 아빠를 찾아서 중절 수술을 하든지 결정해야 돼. 제 선생님은 뭘 해도 아이 아빠를 찾아 중절 수술할 거예요. 저를 데리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와서 나한테 그러고 갔어? 아직 왜 안 와? 알았어, 임신이네. 울고 싶어도 시험 보는 중이라며. 시험 중이라고. 현재는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에. 이 인간 좀 이상해. 전화를 먼저 걸어야겠어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그는 언제 올지 물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있다며. 다음 주에 시간을 내서 볼게요. 오빠, 다음 주에 꼭 와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너무 겁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생각해야죠. 일단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소중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까요. 동아리 얘길 좀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요, 오빠. 선배들이 부르고 있어서 이만 전화를 끝내겠어요. 내일 다시 통화하죠. 네, 오빠. 전화를 끊고 언니에게 말했어요. 지금 내 속에 소중한 생명이 있는데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다르게 생각했다고요. 소중한 생명이라며 너무 기뻐했어요.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를 키우기는 어렵겠지만 오빠가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믿어요. 오빠, 그 아이를 낳는 순간 인생이 바뀌겠죠. 알겠어요. 언니와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패배감을 느끼고 다음 날 친오빠에게 연락을 하면서라도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에 오빠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오빠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족들에게 몰래 짐을 싸서 서울로 가기로 했고 오빠를 찾기 위해 서울대로 갔어요. 여기 윤권이라는 대학교 1학년생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학교 총무팀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학교 총무팀에 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찾는 윤건이라는 여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저희 학교에 용건이라는 학생이 있긴 한데 당신이 찾는 윤건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속이고 서울대 1학년생이라고 사기쳐 다닌다는데 여자분도 속은 모양이네요. 그 사기꾼은 곧 경찰 신고해야 해요. 그 순간 나는 얼떨결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가 아는 오빠는 존재하지 않았고 공개방송에서 만난 남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모두 모르는 상태였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만난 것 같았어요. 서울버스 터미널에서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집에 가지도 못하겠고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길을 잃은 새끼 새처럼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때 제 나이는 17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죠. 아이를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먹을수록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무게감이 들어서 뱃속의 아이를 쉽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식모살이도 했고 만두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도 했어요. 배는 남산만큼 불러도 아이와 함께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만두 공장에서 만두를 만들다가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가서 3kg이 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기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의 고난이 잊혀지고 잠시 아이의 아빠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져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재려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했어요. 만두 공장의 동료들은 공장 한쪽에 작은 방을 만들어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동료들이 있었기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귀엽죠? 맞죠? 진짜 출근하기 싫어도 동구를 생각하면 금방 출근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참, 너도 시집가서 애 낳을까? 참 순정한 아이네요. 동구를 여기서 키울 수 있게 공장장님이 결국 인정을 해주셨대요. 김 부장은 정말 묵묵하게 일하는 분이셨어요. 인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은 없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부탁해서 그런지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굿모닝, 부장님. 동구를 어디서든 맡길 곳이 없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이의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거예요. 최근에 이혼했어요. 솔직히 동그랑 순정 씨를 본 순간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면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김 부장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내를 병으로 잃었다는데 김 부장님도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인 것 같아서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 김 부장님은 나도 몰래 우리 아들을 챙겨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받아도 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부장님,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요. 내가 충분히 돌볼 수 있으니까요.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그란 순정 씨, 그냥 함께 살자고요. 와이프도 없고 아들도 공짜로 생긴 게 우리랑 잘 맞을 것 같아요. 터프하지만 따뜻한 그의 고백에 소름이 돋았고 우리 아기처럼 울음이 터졌어요. 그렇게 나는 김 부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기, 봐봐. 오늘 일 뭔데 싶어 하지 않게든요. 자, 여기는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쉽더라니까 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군. 그렇다면 그럼 외식이 아니라? 난 내 생일상을 준비해 줄 테니까 정말로. 오랜만에 솜씨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네 맞지 동구야, 아빠야, 나도 알았어. 우리 동구랑 내일 장 보러 가야겠군. 제 생일은 5월 25일. 남편은 직접 생일상을 차려줄 거라며 가만히 집에서 쉬라고 했어. 늘 다정한 남편이라 생일상을 차려준다는 말이 크게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었지. 그날 동구는 남편을 따라 시장에 가고 싶다고 졸라댔어. 동구야, 아빠랑 시장 가자.
나도 갈래. 아빠 따라갈래. 시장 복잡해서 동구 데리고 장을 제대로 못 볼 거야. 그냥 집에 두고 가자. 걱정 말고 같이 손을 잡고 가보자. 우리 동구, 우리 니은 갔다 올게. 남편은 정말 내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웠어. 보면 정말 남편이랑 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같다고 해도 믿을 만큼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 부자 둘이서 내 생일상을 차려주러 시장에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생일 상차례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 해도 재료 손질과 손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집에서 뿐이었기 때문이죠. 불고기를 사오기로 했지만 양념장과 채소를 미리 손질하고 잡채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1시간이 지났지만 남편과 아들이 오지 않았어요. 시장이 가까워서 이미 돌아올 시간이었기에 걱정은 풀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가 왔고 남편이 동거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분명 손을 놓지 않았는데 옆을 보니 다른 아이폰을 잡고 있던 것이었죠. 남편은 시장에서 아들을 찾고 있어서 걱정스러웠지만 시장으로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탓하는 대신 얼른 나가기로 결정하고 달려갔어요. 시장에서 남편을 만나서 함께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샅샅이는 사라진 아들을 찾아 시장을 2바퀴를 돌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80년대 중반이라서 CCTV나 다른 자료도 없어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들 또한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시장 주변까지 찾아보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안 나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찾았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어서 좌절했고 결국 밤까지 찾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밤새 주변을 수색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밤을 새우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걷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우리 아들 실종 사건을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당시 아동 실종으로 크게 알려진 이 사건에는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찰들은 아이를 납치한 범인이 협박 전화를 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화기 옆에 2주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려오는 전화들은 대부분 장난 전화였습니다.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경찰은 우리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신문 광고와 전단지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지쳐가는 우리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왜 그 아이를 가져갔는데 서울의 어딘가에서 잃어버리게 했냐고. 멍청한 개새끼야. 내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만약 너가 내 배운이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미안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그때 미역을 산다고 동생 손을 잠시 놓고 다시 잡았는데 그게 다른 아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 뒤에 아들에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도구가 아니었어. 미안해, 여보. 내가 반드시 우리 아들을 찾을게.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신이 그건 더 잘 알거든. 거기서 짐을 짜지 말고 당장 나가서 찾아와. 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이야. 매일 남편에게 소리 지르며 아들을 찾아오라고 쫓아냈다. 어딘지 모를 길을 걸어 전단지를 돌렸어. 2년이 지나자 우리는 뼈와 가족만 남았을 정도로 말라졌어. 남편이 쇠똥만 물면서 세월을 보냈지. 그러다가 새 생명이 찾아왔고 동생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아이를 낳았어. 둘째를 낳고 나서 집안 형편도 나아졌고 정말 둘째는 남들이 부럽지 않게 키웠지. 지금 좋은 아파트가 필요한데 여자는 2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과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도 아들들은 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예민하고 스스로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둘째 아들을 통해 형의 존재를 회상하며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동굴을 떠올리며 평생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할 말이 있다며 우리를 앉혔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언제 어떤 여자인지 물어보셔야지요. 그래, 어디서 만났어? 착하고 현명하고 무엇보다 배려심이 많고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일하면서도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군요. 그냥 우연이요. 이런 좋은 소식을 왜 이제서야 알려주는 거니? 우리한테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어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머니는 만족할 테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지수란 아이가 한 명 있는 싱글맘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남편과는 이혼한 지 오래된 일인가 봐요. 지금은 5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계시다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아이고, 내 다른 아이 있는 식 별딸이야. 내가 미쳤어. 저기 있는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니까. 그것만은 안 돼. 엄마야, 일단 진정하고 너도 진정하고 내 방으로 가거라. 엄마야, 난 일단 진정하고 그 다음에 친정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다고, 내 마음으로 키웠다고, 그 여자랑은 결코 안 돼. 아들이 애인인 여자랑 결혼한다는 얘기에 정말 화가 났어. 아마 다들도 그렇지 않을까? 난 미혼모 어머니라 아들 혼자 키우다 남편 만나 결혼해 두었지만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냐고 말이야. 그래서 더 화가 나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느낀 그때의 감정들과 사람들의 비판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들은 매일 나에게 한 번만 그 여자를 만나보라고 애원했지. 하지만 난 늘 그녀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머리를 싸맸고 누워버렸어. 너 언제까지 이러겠어?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그냥 식으로 거부하면 형부는 어떻게 납득하겠어? 기억 안 나느냐? 옆집 할머니가 그러더니 몸이 어디서 나온 걸 설치듯이 여자를 끌고 와 결혼하냐더라고. 그리고 제 핏줄 아니면 뒤통수 맞을 거라고 말했던 거 그 약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면 더 많이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형부와 형부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만나봐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만남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어요. 아들이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을 것을 걱정했죠. 하지만 자식에게 부모는 없다고 생각하여 아들에게 그 여자를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아들은 감사한 말을 전해주었고 결국 그 사람과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들의 눈빛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아들의 사랑하는 여자를 보고 이문세 오빠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며 현구 씨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들과 함께 키운 싱글 엄마가 자식의 결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자격을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뜻밖에도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혼을 거부합니다. 이에 감동한 엄마는 전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고 그 여자의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그들은 중식당에 가서 칠리새우를 주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출근 중에 그냥 집에서 조용히 먹은 요리를 아이에게 내밀었어요. 아이가 새우를 먹지 못한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먹을 수 없고 갑각류를 먹으면 발진이 나온다는 걸 전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급히 아이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제 아들도 갑각류 알레르기로 게새우나 다른 갑각류를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이 갑각류 알레르기 때문에 전 남편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전 남편은 고아였어요. 태어날 때 이미 부모님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 이후로 내 남편은 아이를 빨리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아이는 시장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미역을 사러 가셨다고 했었죠. 그 순간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 아들을 잃어버려서 절망하는 내 모습을 전 남편이 찾고 싶어 해서 이야기를 들려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내용은 남편과 나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았다. 우리 동구가 나만의 비밀, 그리고 둘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릴 적, 우리 동구는 우리 동네 만두 공장에서 컸다. 그의 어린 시절 모습과 많이 닮았다. 아이를 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 너 아빠 이름 기억해? 아빠는 동구야, 우리 동구. 우리 동구의 아들. 우리 동아들이란 말에 전 남편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것은 엄마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었다. 내가 안아준 아이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 동구의 아이였다. 그의 여자는 내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 전 남편의 모습이었다. 성은 모른 채 동구라는 이름만을 알고 있었다. 미약한 희망과 함께 손을 놓친 채 동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어떻게 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자마자 전화기를 껴안고 흐느껴야 하는지. 아들을 찾은 소식과 동시에 아들이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듣게 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내 아들의 피가 이렇게 되돌아왔다. 찾아왔다니 정말 기적이라 해야겠다. 나는 서준이가 동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 어딜 가려고도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감사하다. 둘째 아들도 형의 아이이고 나의 손자이며 형의 아내가 된 사람이기도 했다. 형이 세상을 떠나고 다시 만난 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눈물이 나왔다. 만남 이후 우리는 서준이가 썼던 물건과 그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친자 검사를 실시했고 당연히 서준이가 내가 잃어버린 아들 동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준아, 나는 내 친할머니다. 내 아빠, 엄마, 그리고 할머니가 서준이와 만나려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니 감겨웠다. 내 아버지를 찾지 못했지만 우리 손자를 이렇게 만날 줄이야. 다른 이들은 첫째 아들과 결혼한 여자가 사별하고 둘째 아들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나는 둘째 아들과 지수의 결혼을 허락했다. 몰랐다는 것도 미처 꿈속에서나 손자를 품을 수 있는 일이 있나요? 5월 25일 아들을 잃고 한 번도 미역국을 끓여 먹은 적이 없던 저 자식을 잃은 엄마로서 생일상을 받아도 되는 자격이 있는 걸까요? 세상을 떠난 아들 동구의 존재를 깨닫고 매년 5월 25일 아들을 위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는 제사를 마치고 나면 저에게 생일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귀한 두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